옛날 옛적 조선의 작은 마을에서 전혀 다른 두 성격을 가진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이였고 동생의 이름 은기였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가 아니라면 하나의 존재로서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함께 성장해 나갔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그 시대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세계이왕의 이기이원론을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형이 는 언제나 차분하고 논리적이었으며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많은 시간을 사색하며 보냈습니다. 형은 마을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그가 전해주는 지혜는 언제나 정확하고 명쾌했습니다. 사람들은 형의 깊이 있는 철학적인 이해를 존경하며 그를 마을의 똑똑이로 칭찬하곤 했습니다. 반면에 동생 기는 활기차고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의 사소한 변화에도 민감했고 항상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싶어 했습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기는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었고 생동감 넘치는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을 사람들은 늘 즐거웠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능력있고 즉흥적이며 생기발랄한 성격 덕분에 일상에 활력을 얻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함께였을 때 비로소 특별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밝혀졌습니다. 만약 이가 단독으로 어떤 일을 해결하려 한다면 그의 놀라운 지식과 지혜가 생동감을 잃고 이론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원리를 제시하더라도 그것을 실현할 동생 기의 에너지가 없으니 결과를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동생 기는 형이 없으면 방향을 잃고 헤매곤 했습니다. 그는 그저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충동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큰 문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형의 지혜와 방향성이 없으면 그의 활기찬 행동은 종종 허둥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심각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농작물이 시들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걱정에 빠졌습니다. 형이는 가뭄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는 하늘의 별자리와 바람의 흐름을 관찰하여 가뭄이 끝날 시기를 예측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당장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형제는 힘을 합치기로 결심했습니다. 형이는 마을 근처 산에 있는 고대 우물을 복구하면 물이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동생 기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함께 힘을 합쳐 우물을 복원하는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동생의 활기찬 에너지와 형의 깊은 이해가 더해져 우물은 성공적으로 복구되었고 마을은 다시 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형제는 비로소 자신들이 함께할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마을 사람들도 두 형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해와 활력이 결합될 때 비로소 한계를 뛰어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나누며 행복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세계이왕의 이기이원론은 이처럼 이와 기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하모니어스하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이야기 속 형제가 보여준 협력의 중요성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조선시대 율곡이인은 성리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이기이원론이라는 독특한 이론을 설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모든 사물과 현상을 설명하는 두 가지 기본 요소인 이와 기를 중심으로 한 이론이었습니다. 이 이론은 조선의 여러 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고 사람들은 율곡의 지혜와 통찰력의 경의를 표하며 그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율곡이의 학당에 새롭게 들어온 한 젊은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서방이었고 그는 학문 공부보다는 주위 사람들에게 농담을 던지고 웃음을 주는 것을 더 즐기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율곡의 명예 높은 학당에 들어온 이상 그는 율곡의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김서방은 율곡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기이원론이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율곡이인은 미소를 지으며 응답했습니다. 김서방, 그렇다면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지. 어느 마을에 아주 특별한 떡집이 있었단다. 그 떡집은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특별한 떡을 만들었지. 떡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가 있었는데 이는 떡의 본질적인 맛과 의미를 결정했단다. 반면에 떡을 진짜 형체로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기였어. 이것은 떡을 먹는 순간의 냄새, 질감, 그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했지. 김서방은 흥미롭게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율곡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 떡집 주인은 이와 기의 조화를 이해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척 사랑받았단다. 그는 떡을 만들 때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다양한 맛과 형상을 만들 수 있도록 변화를 주었어. 그렇기에 그 마을의 사람들은 특별한 날마다 그 떡을 나누어 먹으며 행복했지. 그러자 김서방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저는 이와 기를 조화롭게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떡집 주인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율곡이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서방, 너는 이미 그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지. 농담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법이란다. 이와 기를 이해하고자 하는 너의 노력만으로도 너는 이미 많은 변화를 이루고 있단다. 중요한 것은 너의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 김서방은 그날 이후로 자신의 본질과 변화를 더
깊이 이해하며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마치 율곡이의 특별한 떡집 이야기처럼 자신의 삶에서도 순간순간을 즐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작은 농담 한마디에도 율곡이 이원론의 지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와 기에 좋아하는 누구에게나 자신의 삶 속에서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깊은 숲 속에는 아주 특별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칸트랜드였고 이곳의 주민들은 모두 독특한 인식의 방식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특별한 안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안경은 그냥 유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마누엘 칸트의 선험적 인식론을 구현한 마법 안경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 안경을 통해 세상을 보며 경험을 해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 광장을 산책할 때 그들은 단순히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틀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선험적으로 이해하며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숲에서 나무를 보고 있을 때도 그저 나무의 잎사귀 색이나 높이만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는 시간 속에 있어야만 성장할 수 있구나 라는 식으로 세상의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칸트랜드에 새로운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피터였고 그는 주변 세상의 불가사의한 현상들을 이해하려는 열망을 가진 젊은 철학자였습니다. 피터는 이 마을의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이 안경 너머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친절하게 피터에게 마법 안경을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피터가 조심스럽게 안경을 쓰는 순간 그의 주변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보였습니다. 나무는 이제 단순히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가 존재하기까지 시간과 공간에 거대한 배경이 있다는 사실이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면서도 이 꽃은 그저 여기 있을 수 있지만 인과관계에 의해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피터는 처음에는 이 새로운 인식 방식이 다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선험적 구조로 이해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 중 하나인 안나가 피터에게 다가와 조언했습니다. 피터, 선험적 인식은 모든 것을 더 무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경이로움을 더 잘 이해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체가 지닌 시간과 공간 속 이야기를 읽는 것이죠. 피터는 안나의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인식 방식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험적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자신이 세상과 더 깊게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마을을 떠나 다른 세상으로 여행할 때도 안경을 쓰고 경험들을 해석하는 방식을 지속했습니다. 결국 피터는 이 새로운 인식 방식 덕분에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복잡한 상황에서도 명쾌한 통찰을 얻게 되어 유명한 철학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칸트랜드에서 배운 것을 세상에 전하며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들만의 안경, 즉 인식의 도구를 발견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피터처럼 자기만의 안경을 찾고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칸트의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 위경이로움을 경험하게 해주는 중요한 철학적 유산으로 남아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철학이 살아 숨쉬던 고대 그리스의 어느 마을에 아리스토텔레스 애목정론 이론을 무척 좋아하던 젊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산드로스였는데 그는 세상의 모든 것에 어떤 숨겨진 목적이 있다고 믿고 그 진리를 찾는 모험을 즐겼습니다.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숲에서 산책하며 자연의 비밀을 탐구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드로스는 숲속에서 아주 작은 도토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도토리를 살펴보며 온 잔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디 보자. 너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아, 맞다. 참나무가 되는 것이겠지. 그러고는 도토리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알렉산드로스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거대한 참나무로 변한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의 가지에는 수많은 새들이 집을 짓고 있었고 다람쥐들은 그의 열매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그들 모두에게 쉼터와 먹이를 제공하며 커다란 기쁨을 느꼈습니다. 꿈에서 깬 알렉산드로스는 자신이 참나무로 변해 행복을 느꼈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다른 이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 꿈이 단순히 일회성의 환상이 아니라 일종의 메시지라고 느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에 따르자면 도토리는 참나무가 됨으로써 그 본래의 목적을 완수할 것이고 사람도 그 같은 이치를 통해 자신의 목적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다른 이들에게 행복을 주고 스스로도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죠. 이 일을 계기로 알렉산드로스는 마을 사람들과 의대화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도움이라도 주기를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어린 아이들에게 배움의 중요성을 전달하며 그들이 가진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게 되었고 그의 주위에는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알렉산드로스는 어느덧 훌륭한 성인이 되어 마을에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도토리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신의 젊은 시절 경험을 나누곤 했습니다. 모두가 도토리일 때는 자신이 어떻게 참나무가 될지 알 수 없단다
하지만 너희가 어떤 참나무가 되고 싶어 하는지만 안다면 그 길을 찾는 것은 자신의 몫이란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자신이 도토리였던 시절을 기억하며 커가는 법을 배우고 자신만의 목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알렉산드로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값진 교훈을 남겼고 그의 철학적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가진 목적이 무엇이든 그것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큰 행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우리 삶에 어떻게 스며들어 또 다른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를 상상해보는 것은 언제나 흥미로운 일입니다.